고요. 왜? 내가 오늘 헬스장 데려갔는데 배구랑 할 필요가 없어. 그래. 운동하고 안 먹고 밥 먹고 밥 먹는 민수를. 안 먹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승아 말고는 다 받은 거 맞죠? 다 있죠? 저희 자이스토리. 승아. 먹어야 거기서 태어나서 이거 집안에 키워서 자, 요거 우리 독서 먼저 볼 겁니다. 독서 한 30분 정도 보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1시간 30분 동안 문화, 저기 문법을 좀 볼 거예요.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문법을 2시간 수업을 해봤더니 그 다들 토하려고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해서 조금 중간에 끊어가지고 반반 나눠서 좀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97페이지입니다. 독서. 요거 지문을 같이 읽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이 지문과 관련되어 있는 저기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한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자, 이 얘기를 쌤이랑 좀 오래 수업한 학생들은 이미 예전에 들은 적이 한 번 있긴 있을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간다. 고등 수준에서 비문학 지문을 읽거나 한다. 특히나 비문학 지문에서 인문 예술 철학 부분을 읽는다 라고 할 때 그냥 아주 기본적인 상식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플라톤의 철학이랑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입니다. 예술과 관련해서. 자, 그래서 그거를 간단하게 필기를 좀 할게요. 플라톤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 학교 도덕 시간에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에 대해서 배운 적 없어요? 네. 없어? 네. 플라톤이란 말 어디서 들어봤다? 없어요? Y 철학에서 아, Y책에서. 근데 Y책에 나올 텐데 이 내용이 Y책에 애기 때 맞죠? 자, 플라톤의 철학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세계를 두 개로 나누어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살고 있는 세계가 있어. 이 세계. 이 세계는요 둘로 나눠져 있는 거야. 첫 번째, 두 번째. 자, 첫 번째는 이데아라는 세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야.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고 있는 감각 세계라고도 합니다. 감각이 뭔데? 우리가 느끼는 이제 뭐 오감, 뭐 시각, 촉각, 후각, 미각 뭐 이런 것들을 말하잖아. 감각. 자, 그래서 감각 세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감각한 거야. 부딪혔잖아. 맞죠? 저거 뭐야? 감각한 거야. 보는 걸 감각했잖아. 맞지? 자, 그래서 현실 세계는요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지각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지각. 듣는 지각 말고 지각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감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 알지자를 써요. 알다. 그래서 감각을 통해서 안다라고 해서 지각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각. 알겠죠? 자, 그래서 현실 세계는요 지각 가능한 세계인 거야. 감각을 통해서 무언가를 아는 게 가능한 세계를 우리가 현실 세계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 현실 세계만 있느냐? 이 현실 세계 내가 지금 여러분들이 다 지각할 수 있잖아. 보고. 내가 지금 화가 나는 이유가 뭔데? 당신 얼굴을 봐서요.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맞죠? 맞지? 책을 2권이나 안 들고 사람은 본인밖에 없는데 우라통이 막 나는 거야. 내가 봤기 때문인 거야. 맞지? 그런데 그러면 이 세상에 이렇게 내가 감각하는 걸로만 얻을 수 있는 게 있느냐? 아닌 거야. 이 사람은요 이 현실 세계의 감각 이외에 이성, 생각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생각으로만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고 믿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이데아라는 세계인 거야. 이 이데아라는 세계를 이 사람은 이 현실 세계보다 더 좋은 걸로 봤어요. 본질인 거야. 여기 있는 이데아가 본질이야. 본질적 세계예요.
이 세상에 있는 우리 모든 존재와 물건과 이런 것들은 전부 본질이 어디에 있냐면 저 너머의 이데아에 있다고 믿었어요. 저 너머의 이데아에 있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감각적 물질들은 전부 뭐냐면 저 이데아에 있는 것을 모방해서 가져온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그림을 그릴 필요는 없고 자, 예시를 들자면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고 있어요. 나의 본질은 어디 있게? 이래요. 절대 넘볼 수 없어. 경험할 수 없어. 가볼 수도 없어요. 이데아라는 세계가 있어. 거기에 내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그것을 본떠 와가지고 감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만져질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게 바로 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난 사실 껍데기야. 내 본질은 어디 있는데? 이데아에 있어요. 책상 감각 가능해요. 근데 얘 본질 어디 있는데? 저 이데아에 있어요. 이해돼요? 자, 그래서 이데아라는 세계는 본질이고요. 이 본질적 세계에 있는 것을 이 현실 세계로 가져온 것이 우리가 감각 가능한 현실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데아를 더 높은 세계로 취급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세상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하거든요. 조금 이따 이원론 얘기는 한 번 더 할 거고. 자, 그래서 이 관점을 바탕으로 만약에 예술 작품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 어떤 예술가가 예술 작품을 만들었어. 그러면 플라톤의 입장에서는 봐봐, 얘가 본질이니까 이 세상에서 최고의 공간인 거야. 가볼 수는 없지만 그것을 본떠 만든 것이 현실 세계야. 좀 낮은 거지. 근데 현실 세계에 있는 거, 이 책상을 화가가 그림을 그렸어. 그러면 이데아에 있는 책상을 복제한 게 이 책상인데 이 책상을 복제한 게 그림이잖아. 맞죠? 그럼 그림을 여기 딱 갖다 붙여놔. 그러면 플라톤이 이 그림을 높게 평가했을까? 낮게 평가했을까? 낮게 평가했어요. 왜? 현실에 있는 건 이데아에 있는 걸 한번 모방한 거야. 예술 작품은요, 현실 세계에 있는 걸 한 번 더 모방해야지 예술 작품이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술 작품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본질에서 멀어진 것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모방된 것을 모방하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이제 플라톤의 예술 작품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다. 이거는 별로 높게 평가 안 했어요. 왜? 이데아가 훨씬 더 좋은 건데. 그림 그려서 뭐해? 본질도 아닌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데아가 있고 현실 세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예를 들어서 기술자 있잖아. 이런 책상을 만드는 목공. 이 목공이 더 높은 사람일까? 예술가가 더 높은 사람일까? 목공이 좀 더 높은 사람이야. 왜? 목공은 이데아에 있는 어떤 본질적인 형상이 있는데 이 본질적인 형상을 이제 이 기술자가 마음속으로 떠올린 거야. 마음속으로 떠올려서 뚝딱뚝딱뚝딱 해서 감각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 그 기술자가 만들어 놓은 걸 뺏긴 게 예술 작품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술자를 더 높은 사람으로 취급했습니다. 알겠죠? 그게 플라톤의 철학이야. 요 배경 지식 좀 알면 좋고요. 자, 다음 이제 플라톤이 있고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더 얘기하자. 그러면 플라톤은 감각이 더 우선이야? 아니면은 이성이 더 우선이야? 이성이 더 우선이야. 왜? 이데아는 이성으로만 도달할 수 있는 세계잖아. 생각으로만. 그래서 여러분들 이데아를 이거 적을 필요 없고 이데아를 스펠링을 적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I, D, E, A 이게 이데아야. 이거 지금 우리 뭐라고 했는데? 아이디어. 아이디어의 어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이성. 알겠죠? 그래서 플라톤은요. 이거는 적으세요. 감각과 이성이 있다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성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생각의 힘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피부로 감각하는 건 믿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플라톤의 철학입니다. 자, 다음 아리스토텔레스로 넘어갈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플라톤의 바로 다음 세대입니다. 아들뻘, 손자뻘 정도 될 거예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에 이데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비판하고 부정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뭐냐? 성장이나 변화하는 존재. 를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겼어요. 자, 생각해봐. 이 책상이 이데아의 모방품이야. 그러면 이렇게 똑같이 생긴 게 이데아에 있겠지. 맞죠? 이 이데아에 있는 형상을 본떠 와가지고 하나, 둘, 셋, 넷, 다, 여, 100개, 1000개, 10,000개 만들었겠지. 맞죠? 그렇게 하면 설명이 가능해. 근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얼굴 봐봐. 한 살 때 얼굴 아니면 떠올려 보세요. 혹시 지금이랑 똑같아요? 다른데? 맞지? 화장한 얼굴, 화장 안 한 얼굴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 지금은 딴 사람이 되잖아. 아니야? 딴 사람이 되는데 그럼 혹시 화장한 얼굴이랑 화장 안 한 얼굴 저기 이데아에 따로 있어? 다 난데. 한 살 때 나랑 지금의 나랑 키가 다른데 얼굴도 다른데 주름살도 다른데 미간의 주름도 다를 텐데 다 그러면 한 살 때의 나, 두 살 때의 나 전부 이데아에 있는 거야? 다 똑같은 나인데 그럼 도대체 뭐가 본질이야? 한 살 때 내가 본질이야? 99살 때 내가 본질이야? 본질이라며 이데아에 있는 게 맞죠? 그럼 내 본질은 도대체 뭔데? 설명이 변화하는 존재라든지 성장해 나가는 존재는 이데아에 있다고 설명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거야. 자, 심지어 식물은 더합니다. 태어날 때 뭐였어? 씨앗이었어요. 씨앗이 뭐가 된 거야? 떡갈나무가 됐다고 생각해봐. 떡갈나무 인화하는데 이 조그만한 게 이따만한 나무가 됐다고. 그러면 이 씨앗이 본질이야? 이 나무가 본질이야? 이데아에 도대체 뭐가 있는데 그러면? 설명이 불가능한 거야. 이데아에 분명히 뭔가 하나만 있을 텐데. 맞죠?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 입장에서는 변화나 성장하는 존재는 이데아에서 설명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뭐가 되는 거야? 이데아는 가짜야. 가 되겠지. 맞죠?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변화하는 성장하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했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요, 목적을 향해서 운동한다고 여겼습니다. 이게 그 유명한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입니다. 자, 잘 보세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던 시절, 뉴턴이 살던 시절, 한 몇 년 차이 날까요? 한 1400년에서 1500년 정도 차이 날 겁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구에 중력이 작용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면 단순히 지구의 중심으로 힘이 끌어당겨진다라고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생각하겠어? 물건이 그냥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고만 생각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왜 떨어지는데? 중력. 아니, 중력이 없다니까. 아리스토텔레스 시절에 중력이 뭔지 모른다고요. 목적이 안에 있어. 물건의 목적이 어디에 있기 때문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목적을 향해서 운동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왜 늙는데? 늙는 게 목적이라서요. 그러니까 목표인 거야. 마지막 위치인 거야. 그러니까 목적이라고 했을 때 이게 난 꼭 늙을 거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죽기 하루 전날에 있을 거 아니야. 죽기 하루 전날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 거야. 나이를 먹어가면 그렇게 설명한 거야. 죽기 하루 전날에 내 모습이 있을 거고 죽은 다음 날에 내 모습이 있을 거 아니야. 맞지? 죽기 하루 전날에 내 모습으로 여러분들은 전부 뭐 하고 있는 거야? 운동하고 있는 거야, 삶을. 알겠죠? 자, 그렇게 하면은 성장하고 변화하는 존재를 전부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는 뭐로? 목적을 향해서 운동하는 존재라고 봤어요. 떡갈나무의 씨앗이야. 땅속에 심었어. 그러면 떡갈나무의 씨앗은 무엇을 향해서 운동하고 있는 거야? 이 엄청나게 큰 떡갈나무가 되게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새싹도 피어나고 줄기도 피어나고 큰 나무가 되는 거야. 도토리도 막 만들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는 목적을 향해서 운동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존재의 본질이다
라고 여겼던 게 요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위로 올라가서요. 여기 맨 마지막 문단 한번 볼게요.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이 예술을 통해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특히 비극시는 파멸하는 주인공을 통해서 인간의 근본적 한계를 다루기 때문에 시를 창작하면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인식하는 삶의 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뭐라고 적혀 있냐면 비극시, 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주인공이라고 적혀 있다. 시의 주인공이 누군데? 주인공이 뭔데? 화장. 화자일까 여기서 말하는 건? 파멸하는 주인공인데? 파멸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통해서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내는데 여기서 말하는 비극시랑 시는요. 민경아 혹시 뭘 말하는지 기억납니까? 현대문학에서 뭐랑 비슷해요? 현대예술에서 여기서 말하는 시는 이게 뭐? 정유는 기억 안 나요? 주제. 이 시랑 비극시가 우리 현대예술의 뭐 어떤 장르랑 똑같아요. 주인공이야. 고대 그리스 시절에 됐습니다. 연극이죠, 연극. 연극이랑 똑같습니다. 우리 지금 현대예술에서 말하는 연극과 유사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작년 세계사 시간에 고대 그리스 폴리스 사회에 대해서 배웠죠. 네. 고대 그리스는 폴리스라고 하는 도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는 시대였어.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이 폴리스 안에서 사람들이 막 모인단 말이야. 다 같이 모여가지고 뭐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 하지. 기억나요? 네. 이거 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세계를 살아가는 지성인이라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고대 그리스 사회는 직접 민주주의 사회였어.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였어. 광장 이름 뭐였어요? 아. 고라 광장. 고라 광장. 맞죠? 아고라 광장에 모여가지고 다들 막 투표도 하고 했잖아. 근데 그 아고라 광장에서 뭐도 했냐면 연극 공연도 했어요. 그럼 연극 대본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뭔데? 비극시예요. 여러분들, 세상의 모든 문학의 형태의 최초는 시입니다. 시에서 뻗어나온 거야. 소설이라는 단어, 소설이라는 개념은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몇백 년 안 됐습니다. 소설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는 뭐가 있었게요? 서사시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서사시, 소설 이런 거 전부 다 서양에서 온 말이야. 소설이 영어로 뭐예요? 나블이잖아. 나블이라는 말 자체도 생긴 지 얼마 안 됐다고. 몇백 년 안 됐다고. 그 이전에 서사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이야기는 뭐라고 불렸냐면 서사시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트로이 전쟁 이야기 있잖아. 트로이 전쟁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서사시를 우리가 오디세이아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오디세이아가 우리 인류 최초의 소설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지금 소설이라고 부르지만 그때 당시엔 서사시라고 불렀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비극시는요, 우리 지금 현대에서는 연극과 유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연극이니까 캐릭터가 있고 누군가가 연기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있는 캐릭터가 바로 뭔데? 파멸하는 주인공인 거야. 이 파멸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 야, 저렇게 나쁜 짓을 했더니 저렇게 망해버리네 라고 하면서, 또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 안 했는데도 왜 저렇게 힘들게 망하지? 안타까워, 연민. 그래서 우리가 연민의 감정, 분노의 감정, 쾌감의 감정을 다 이 연극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고 믿었던 거야. 그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생각입니다. 알겠죠? 자, 여기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불렀던 이 연극 있죠? 이 연극을 영어로 하면 뭔지 압니까?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우리가 지금 뭐 넷플릭스나 뭐 이런 데서 드라마라는 얘기 하잖아. 이 드라마의 어원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알겠죠? 알아주세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99페이지는 그냥 넘어가고요. 102페이지의 어휘만 딱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면 나오죠. 아까 쌤이 이야기했던 이데아 이야기. 자, 그 다음 밑으로 넘어가서 뭘 볼 거냐면 여기에 형이상학적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형이상학이 뭐고 이원론이 뭔데? 자, 형이상학은요,
학이니까 학으로 끝나니까 학문이겠지. 맞죠? 형은요, 형태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형태라고 하는 건 감각적으로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을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형이야, 형 아니야? 맞아요. 형이지. 지각 가능하니까. 이상이라고 하는 건 뭔데? 요거는 그 숫자에서 이상 이하할 때 이상입니다. 넘어라는 뜻이야. 형태 그 너머의 것에 대해서 공부한다라고 해서 형 이상학이라고 합니다. 존재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내가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거야,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합이 무엇인가, 존재란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고민하는 거 있죠. 이런 것들 전부 뭐야? 형 이상학이야. 존재가 형태가 있어요? 없단 말이야. 존재라는 개념은 형태가 없잖아. 그래서 이런 개념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형 이상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철학 이런 것들 형 이상학이죠. 또 어떤 게 형 이상학일까요? 수학. 수학이 형 이상학인지 잘 모르겠다. 근데 느낌상 형 이상학 맞을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수학도 철학이잖아. 맞죠? 여러분들 그 중학교 지금 여기서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수학은 수학이 아니죠, 여러분들. 연산이고. 맞죠? 그 수학이라고 하는 건 실제 철학적인 거잖아. 그쵸? 뭐 예를 들어서 어떠한 개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수학적으로 숫자로 풀어내는 것이니까 형 이상학인지 잘 모르겠네. 애매하다. 종교, 신학 있죠, 신학. 형 이상학이죠. 종교라고 하는 믿음, 신이라는 존재, 형태야 아니야? 형태 아니지.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뭐 철학, 종교학 이런 것들이 전부 형 이상학에 나갑니다. 그러면 이상이 있으면 이하도 있어요? 이하도 있습니다. 형 이하학이 뭐 있을까요? 형태를 중시하는 거. 물리학, 화학 이런 것들 중요하잖아. 맞죠? 얘네 가지고 있는 분자 구조 이런 거 되게 중요하잖아. 화학식 구조 이런 것들 실제로 다 있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다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문을 형 이하학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형 이상학 이원론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원론 할 때 론이라고 하는 건 이론을 말할 거고요. 이론. 이원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둘로 나뉜이라는 말입니다. 둘로 나뉜다. 그래서 이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본다. 어떤 학문을 둘로 나누어서 본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원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이번에 박시전 하면서 이원론적 세계관 한번 봤어요. 우리 조선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세계에 대한 관점이 이원론적 세계관이거든. 이원론적 세계관 어떻게 나뉩니까? 천상계라고. 천상계랑 지상계로 나뉘죠. 자, 그래서 천상에 있는 존재, 지상에 있는 존재. 이 세상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는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박시전이랑 무슨 관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자습서에 보면 박처사의 모습이 마치 뭐처럼 묘사했다고 적혀져 있냐면 신성과 같은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신성 어디 사는데? 천상에 살아요. 하늘에 살지. 그래서 신성과 같은 모습으로 박처사를 묘사했다라는 점에서 박처사는 마치 천상계와 같은 존재를 좀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천상계와 지상계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서 보는 걸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거야. 세계를 둘로 나눴으니까. 그러면 형 이상학을 둘로 나누면 뭐가 되겠어? 형 이상학적 이원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뒤에서 뜻에 보면 형 이상학적의 이원론이라고 해서 뭐라고 돼 있어 지금? 세계를 경험의 세계와 경험을 초월한 세계로 나누는 거. 이렇게 해서 형 이상학적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자, 숙제는요 요 103페이지까지 숙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지금 교재가 없는 학생이 많으니까 저기 9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지문 3개거든요. 이 지문 3개 숙제입니다. 저기 멘토 시간 안에 이거 지문 3개 다 한 학생들은 앞에 안 되어 있는 거 있는 학생들은 앞에 안 되어 있는 거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앞에도 다 되어 있다. 이때까지 쌤이 숙제 내준 거 싹 다 다 있다. 라고 하면은 그 모의고사 시청해가지고 모의고사 풀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법 넘어갈게요. 자, 지금 프린트 받은 학생들 페이지 몇 페이지 적혀 있어요? 14페이지. 14페이지. 오케이. 자, 단어와 형태소. 앞에 의문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의문은 저기 요거 단어 끝내고 보겠습니다. 왜냐면 요 의문을 이해하려면 단어 파트에서 나오는 개념들을 좀 알아야 돼가지고 단어 파트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문 파트 다시 넘어갈게요. 알겠죠? 왜냐면 의문이 여러분들 중학생 때 배운 게 끝이 아니거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요 단어 파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단어는요. 단어의 뜻부터 볼게요. 단어는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 혹은 자립할 수 있는 형태소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 이렇게 두 가지를 단어라고 부릅니다. 집중하세요. 하나도 놓치면 안 돼. 단어를 종류를 나누잖아. 단어를 종류를 여러 개로 쭉 나눌 거야. 구분해 볼 거야. 그러면 단어의 종류들을 모아가지고 우린 얘네를 뭐라고 부를까요? 품사라고 부릅니다. 단어의 종류를 우리는 품사라고 해요. 내가 이 얘기 왜 하냐면 지금 단어의 뜻에서 자립하여 쓸 수 있는 말이랑 그 다음에 자립하여 쓸 수 있는 형태소에 쉽게 붙어서 사용하는 말이라고 적혀 있잖아. 자립한다는 게 무슨 말인데? 혼자 쓸 수 있다는 거거든. 우리가 배웠던 품사 중에서 다른 말에 붙어서 쓰는 애가 있었어요. 혼자서는 못 써. 딴 말에 붙어서만 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품사 중에서 띄어쓰기를 안 하는 품사가 있었죠. 뭐였습니까? 조사. 조사였습니다. 조사. 자, 그래서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이 바로 뭔데? 조사를 말합니다. 그래서 단어는 문장에서 자립할 수 있는 말임과 동시에 자립할 수 있는 말에 붙어서 쉽게 분리할 수 있는 말을 조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말은 뭔데요? 모든 말이라고 하면 안 돼. 모든 단어. 모든 단어는 이제 이상하구나. 자, 다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자립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단어입니다. 단어. 알겠죠? 네? 네? 자립? 무슨 말이죠? 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품사는 다 다시 조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품사는 다 자립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와 나머지 품사를 합치면 걔네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 단어라고 부른다고. 알겠죠? 자, 그래서 문장의 예시로 보자면 하늘이 맑다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하늘이 맑다라고 할 때 하늘은 문장에서 혼자 쓸 수 있지. 명사로. 맞죠? 이가 뭐야? 우리가 소위 말하는 조사에 해당하죠. 그 다음에 맑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기 단어죠. 맑다는 품사가 뭐야? 소수. 체험. 체험. 정답들이 다 나오네. 자, 조금 이따 합시다. 자, 맑다 단어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형태소로 넘어가겠습니다. 형태소. 자, 형태소. 형태소는요. 들어본 적 있죠, 여러분들? 형태소. 들어본 적 없다, 손. 다 있어, 확실해? 여러분들 작년에 받았던 프린트에 있었습니다. 작년 2학년 1학기 때 그 한글 맞춤법과 표준 발음법 하면서 그냥 실질 형태소랑 형식 형태소가 뭐인지 그냥 간단하게 배우고 넘어간 시험에는 안 나왔고 이제 그게 있었는데 형태소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우리가 형태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의미가 꼭 그 뜻을 의미하는 의미가 아닌 것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실질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있고요. 실질적 의미는 없어. 문법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형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 의미가 없다는 건 뭐냐면 실제로는 막 뭔가 어떤 뿌리가 되는 뜻은 없고 그냥 문법적인 역할만 해주는 거야. 그게 문법적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문법적 역할만 한다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고요. 문법적인 의미가 있는 의미가 있는 거야. 얘네를 다 합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말의 단위를 뭐라고 한다? 형태소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요 형태소는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형태소의 종류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건데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자, 형태소는요, 총 몇 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냐면 4개의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태소는 4개의 종류로 나뉘는데 얘가 2개씩 짝이 지어져 있어. 어떻게 짝이 지어져 있냐면 반대말로 짝이 지어져 있어요. 자, 분류 기준이 있어. 첫 번째 분류 기준, 두 번째 분류 기준이야. 얘네는 세계관이 달라요. 사는 세계가 달라. 사는 세계를, 형태소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형태소를 다 끌어모아.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형태소를 다 끌어모아. 그래서 얘를 어떻게 분류하느냐? 자립성의 유무에 따라서 구분하는 거야. 유무라고 하는 게 뭐야? OX를 뜻하잖아. 있냐 없냐. 자립성이 뭐였어? 혼자 쓰일 수 있는 성질이었죠. 혼자 쓰일 수 있는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나뉜 거야. 자, 유면 있다는 거잖아.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성질이 있어요 라고 하면 걔는 자립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야. 자립할 수 있으니까. 혼자서 쓰일 수 있는 성질이 없어요. 자립할 수 없죠. 다른 말에 의존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의존형태소라고 부르는 거야. 자, 그리고 얘네 둘은 무슨 관계라고 했어? 서로 반대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세상에 있는 우리말 모든 형태소를 다 끌어모아 의존 형태소를 찾았어. 그럼 의존 형태소가 아닌 나머지 전부 뭔데? 자립이라는 말이야. 둘 다 아닌 경우의 수 있어 없어? 없습니다. 세상을 얘네 OX로만 갈랐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 결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자립 형태소 또는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종이 형식 형태, 자립 형태소 아니면 의존 형태소입니다. 종이. 둘 중에 하나야. 다른 경우의 수는 없어. 알겠죠? 자, 이렇게 바라보는 게 지금 요 한 쌍이 있고요. 다음 쌍이 있습니다. 다음 쌍은 무엇을 기준으로 나누냐면 실질적인 의미 유무에 따라서 실질적인 의미가 있어요 라고 하면 실질 형태소야. 승아야! 두 번째, 실질적인 의미가 없어요 라고 하면 형식 형태소라고 합니다. 얘네도 마찬가지로 무슨 관계라고? 서로 반대말 관계라고.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말은 형식 형태소이거나 실질 형태소가 되는 거야. 그럼 결론 나왔어. 결론 나왔습니다. 사과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 사과라고 하는 단어는 몇 개의 형태소를 가집니까? 필연적으로. 그렇지, 2개의 형태소를 가지는 거야. 왜? 얘 OX 중에 하나, 얘 OX 중에 하나. 이해돼요? 자, 그러면 사과의 형태소를 한번 나눠봅시다. 자, 사과는요, 자립합니까? 의존합니까? 자립합니다. 자, 이거 왜 자립하는지 모르면 나중에 질문해야 돼. 알겠지? 그냥 자립, 난 왜 자립인지 모르겠는데 자립이라고 하는 게 혼자 쓸 수 있다는 거잖아. 사과라는 말은 혼자 또 빼가지고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지. 혼자서 쓸 수 있는 애야. 알겠죠? 다른 말에 의존하는 거 꼭 필요해요? 안 필요해. 이것은 사과. 이런 문장 끝났잖아. 맞지? 사과 하나로만으로도 충분히 다른 말에 의존하지 않고 쓸 수 있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의존하지 않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자립 형태소야. 사과 실질적인 의미 있어요 없어요? OX 있어요. O 있죠. 자, 그러면 사과의 형태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립이자 동시에 실질이 되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는, 모든 형태소는 각각 두 개의 형태소의 성질을 가집니다. 알겠죠? 왜? 구분 기준이 두 개니까. 세계관이 두 개라서요. 알겠죠? 자, 요거를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하세요. 자, 다음. 그러면 이 세상에 단어의 종류, 형태소의 종류가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아까 내가 다 끌어모은다고 했잖아. 다 끌어모으면 엄청 많을 거 아니야. 얘네를 분류해야 될 거 아니야. 얘네를 분류할 때 가장 큰 기준이 있을 거고 가장 작은 기준이 있을 거야. 가장 큰 기준과 가장 작은 기준이 어디에 있냐면 실질과 형식에 있습니다. 가장 큰 기준이, 넓은 기준이 실질이고요. 가장 좁은 기준이 형식입니다. 형식 형태소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말 중에 딱 3개 종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3개 종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형태소는 뭐가 되는 거야? 실질이 되는 거야. 둘이 반대말이라고 했으니까. 알겠죠? 그러면 실질 형태소 뭐 있는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외우면 돼? 형식만 외우면 돼. 나머지 아닌 건 전부 실질이잖아. 알겠죠? 그럼 형식 형태소에 뭐 있는데요? 조사. 조사, 용언의 어미, 접사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네. 여러분들은 조사 말고 둘 다 몰라. 어미가 뭔지도 모르고 접사가 뭔지도 몰라.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어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줄 겁니다. 아까 막다를 동사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받았어요. 자, 그래서 우리 용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봤을걸? 용언의 용이 뭘까요? 쓸려. 한자로 따지면 쓸 용자야. 활용한다는 거야. 활용. 활용하다 할 때 용자가 쓸 용자죠. 용언에는 품사가 2개 있어요. 서연아, 품사 2개 뭐 있게? 기억이 막 가물가물. 확신 있는 사람 없을까? 고은아, 용언의 품사 2개 있어요. 나연아, 기억나요? 세상에 2년 지나면 다 까먹죠? 2년 전에 했는데. 소영아, 기억나요? 당연히 기억이 안 난다는 표정으로. 하연아, 뭐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용언에는 품사 2개 있습니다. 뭐 있어요? 동사. 뭐였죠? 형용사. 자, 동사와 형용사를 합쳐서 용언이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들 품사를 배워야 되는데 품사를 좀 지나서 배울 거야. 왜냐면 품사 중학교 1학년 배웠잖아. 맞죠? 자, 그래서 품사는 좀 나중에 할 거고요. 근데 품사 중에 용언은 모르면 안 돼가지고 얘기하는 거야. 용언을 모르면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나중에 문제 풀어보면 알아요. 용언이 뭔지를 모르잖아? 정말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아무 문제도 풀 수가 없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동사가 뭡니까? 움직임. 움직임, 변화 를 나타내는 말을 동사라고 하죠. 달리다, 움직이는 거. 얼음이 녹다, 변하는 거지. 이런 것들 전부 동사입니다. 형용사는요, 상태나 성질을 풀이해주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말에서 동사랑 형용사가 서술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죠. 풀어주기 때문에, 풀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자, 항상 똑같은 예시를 들 겁니다. 지금 나랑 문법 수업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매번 똑같은 예시를 들어줄 거야.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4년이 지나도. 왜? 그냥 뭔지 몰라도 예시만이라도 떠올려가지고 좀 이렇게 접근하라고. 알겠죠? 동사의 예시 뭐 듣는지 압니까? 윤경홍 씨 알아요? 동사의 예시. 그것도 기억이 안 나요. 자, 달리다. 매년 똑같은 예시 들어줄 거야. 달리다. 형용사의 예시. 행복하다. 아닌가? 형용사 행복하다 맞는데 그러면 좀 큰일 나가지고, 왜냐면 행복하다는 잘못 쓰는 말도 있으니까
달리다, 예쁘다. 자, 달리는 건 움직임이죠. 예쁜 건 뭐야? 상태나 성질이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이하는 말을 우리는 용언이라고 합니다. 동사랑 형용사. 둘 다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 뭔데? 뭐로 끝나요? 다로 끝나고 뒤에 마치표 찍습니다. 맞죠? 똑같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혀있는 형태를 무슨 형이라고 합니까? 기본형이라고 합니다. 기본형. 용어는 활용하는 말이라고 했잖아. 그럼 기본형이 있으면 뭐도 있는데? 활용형도 있어요. 달리다를 활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다를 뺄 거야. 다를 빼고 달리만 살려놓고요. 뒤에 뭐 하는 거야? 고, 지만, 면서 이렇게 다른 애를 붙이는 거야. 말 돼요, 안 돼요? 되지.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다 쓸 수 있는 말들이잖아. 맞죠? 근데 기본형은 뭐야? 달리다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활용형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달리다에서 달리고로 바뀌었어. 그러면 뭐만 바뀐 거야? 다. 다만 바뀐 거죠. 맞죠? 다만 바뀐 거야. 앞에 있는 달리는 변했어, 안 변했어? 안 변했어. 자, 우리 기본형을 기준으로 눈 떠, 기본형을 기준으로 다 앞에, 기본형 기준으로 다 앞에 끊기는 거야. 얘는 형태를 지켜줘야 돼. 지켜줘야 돼. 자, 그래서 이 형태를 지켜줘야 되는 애를 달리 있죠, 달리. 요 지켜줘야 되는 애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어간이라고 부릅니다. 어간. 형태 안 지키고 활용할 때마다 변하는 애가 있어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엄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달리다해서 달리고, 달리지만, 달리면서 어미가 계속 변해요. 알겠죠? 이게 어미가 변하는 게 바로 뭔데? 활용형인 거야. 활용형. 알겠죠? 자, 그래서 똑같아요. 형용사도 예쁘고, 예쁘지만, 예쁘면서 예쁘까지는 고정이야. 맞죠? 예쁘까지는 고정이고 뒤에 다에 있는 위치만 고, 지만, 면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용언이 활용될 때 변하지 않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 어간이라고 합니다. 용언이 활용될 때 변하는 부분을 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의 어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찾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고? 기본형을 떠올리면 됩니다. 기본형에서 다 앞에까지 끊기는 게 어간이야. 알겠죠? 꼭 기억하세요. 꼭.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다시 본론으로 넘어가서 생각해봐. 달리다, run, 달리다 뜻이 있어요, 없어요? 달리다 뜻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지? 자, 그런데 얘네는 어간과 엄이라고 해서 역할이 다르거든. 그래서 얘네 형태소가 서로 달라요. 얘네 서로 다른 형태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어는 필연적으로 몇 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어? 최소 2개의 형태소를 가지고 있는 거야. 달리다, 달리와 다 형태소 2개. 예쁘다, 예쁘와 다 형태소 2개야. 어간과 어미로 나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러면 달리다라고 하는 단어 자체에는 뜻이 있는데 얘네를 달리와 다로 나눠봐봐. 그러면 얘네 둘 중에 둘 다 뜻이 있을까? 하나만 뜻이 있을까? 하나만 뜻이 있어요. 왜? 얘는 시시때때로 변하잖아.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인 뜻은 어디에만 가지고 있어? 달리에만 가지고 있겠지. 알겠죠? 그러면 뒤에 있는 다에는 뜻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용언의 어미는 실질적인 뜻이 있다, 없다? 없다. 형식 형태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접사는요. 조금 이따가 나중에 한번 접사를 볼 건데 접사는 나중에 이런 게 접사구나 정도만 알고 있어도 돼요. 알겠죠? 여러분들 사실 수준에서 얘가 접사라는 걸 구분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알겠죠? 접사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근데 접사의 뜻이 뭐냐면요. 뜻만 알아도 얘가 무조건 형식 형태소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접사는요. 혼자서 못 씁니다. 실질적 의미가 있는 말에 부터 뜻을 더하거나 제한해주는 애입니다. 그럼 이 접사는 뜻이 어떨 때 생기냐면 어떨 때 더해주거나 제한해주느냐, 말에 붙어야지만 뜻이 더하거나 제한이 되는 거야. 다른 말에 붙지 않으면 쓸 수가 없는 거야. 혼자 뜻도 안 가져. 다른 애랑 붙어야지만 뜻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접사야. 알겠죠? 그러면 접사 생각해봐. 실질적인 의미 있는 것 같아, 없는 것 같아? 없지. 얘 실질적인 의미 없어요. 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말에 조사, 그 다음에 용언의 어미, 용언의 접사, 요렇게 세 개가 전부 뭐가 된다? 형식 형태소가 됩니다. 형식 형태소. 자, 그럼 생각해봐.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닌 모든 말은 뭐가 되는 거야? 소영아. 조사, 어미, 접사가 아닌 모든 말은 뭐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실질 형태소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왜? 형식 형태소의 반대말이니까. 알겠죠? 자, 다음 자립 형태소랑 의존 형태소가 있습니다. 우리가 포함 관계를 생각할 때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자립이랑 의존을 생각할 때 뭐만 생각하면 돼? 얘가 혼자서 쓰일 수 있는지 없는지만 생각해 보면 되지. 맞죠? 가장 작은 범위인 요 형식 형태소를 다시 한번 볼게요. 가만히 생각해봐. 가만히. 조사 혼자 쓸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하늘 이 파랗다. 하늘 이에서 이가 조사잖아. 맞지? 나는 밥을 먹었다에 는과 을이 조사란 말이야. 맞죠?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딴 말이랑 붙어서만 쓸 수 있지. 의존해야지만 쓸 수 있어. 맞죠? 그럼 얘 당연히 뭐겠어? 의존 형태소겠지. 자, 다음 용언의 어미 혼자 쓰는 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용언은요, 어간과 어미가 떨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떨어지면 안 돼. 꼭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어떤 경우에도 붙어 있어야 돼요. 용언의 어간과 어미를 따로 떼가지고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문장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알겠죠? 어미, 의존이야, 자립이야? 의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어간에 붙어 있어야 돼. 여러분들, 어간에 어미가 붙어 있어야 된다. 어미에 어간이 붙어 있어야 된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면서 1000번은 넘게 듣게 될 거야. 알겠죠?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알겠죠? 요거는요, 어간과 어미가 결합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문장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알겠죠? 반드시 어간에 붙어 있어야 돼요. 자, 접사 뜻 봐봐. 붙어서 쓴다고 했지. 그럼 얘 의존이야, 자립이야? 의존. 그럼 결론이 나왔어요. 이 세 개는요, 형식 형태소이면서 동시에 무슨 형태소야? 의존 형태소. 다시. 얘네 세 개 지금 형식 형태소잖아. 네. 맞죠? 소민아, 얘네 세 개 형식 형태소야. 근데 얘는 필연적으로 형식 형태소인가 동시에 뭐가 되는 거야? 생각해. 방금 쌤 뭐라고 했어? 얘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얘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얘 혼자 쓸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형식 형태소이자 동시에 뭐가 되는데? 의존 형태소가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러면 포함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요, 형식 형태소가 있고요. 얘 집합이 있겠지. 맞죠? 그 위에 더 큰 집합으로 뭐가 있는 거야? 의존 형태소가 있게 되는 거야. 포함 관계예요. 자, 이거 수학적으로 지금 내가 약간 좀 수학적으로 설명을 계속 해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수학에서 집합관계와 관련돼서 우리가 정의를 한번 내릴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면, 모든 형식 형태소는 의존 형태소이다. 맞는 말, 틀린 말? 맞아요. 맞는 말, 포함관계니까. 모든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이다. 맞는 말, 틀린 말? 틀렸어요. 틀린 말이야. 모든 의존 형태소는 형식 형태소가 아닐 수도 있어. 왜 그런데? 어간 때문에.
여기 비어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집합관계로 봤을 때. 자, 위로 올라가세요. 의존 형태 좀 봅시다. 어간 대문 맞습니다. 자, 의존에는 뭐 있냐?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4개 있습니다. 뭐 추가됐어? 용언의 어간 추가됐어. 어간은 뜻은 있는데 혼자서 못 써. 왜 못 쓰는데? 어미가 없어서. 어미가 없어서요. 어미가 붙어 있지 않으면 쓸 수가 없어서요. 어간은 어미에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죠? 자, 그래서 조사, 용언의 어간, 어미, 접사 이렇게 4개를 우리가 의존 형태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의 형태소를 알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찾으면 돼? 어간과 어미 찾고 조사, 접사만 찾으면 되는 거야. 이걸로 구분 다 가능한 거야. 알겠죠? 이 단어가 형태소가 뭐 있는지 외우고 이딴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않는 거야. 알겠죠? 대신에 접사는 좀 찾기 어려워. 그래서 접사는 나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이다. 이런 거는 그냥 이건 원래 접사구나라고 알아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알겠죠? 그 이외에 나머지 어간, 어미, 조사가 혹시 뭔지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럼 진짜 안 돼. 알겠지? 어간이랑 어미는 뭐야? 그냥 동사랑 형용사랑 다로 끝나는 거. 다로 끝나는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애는 전부 어간과 어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야. 맞지? 그럼 거기에 뭐만 더해주면 돼? 조사만 더해주면 돼. 접사는 좀 알아야 되고. 그럼 이러면 의존이랑 형태소 의존 형식을 다 알 수 있는 거야. 의존이랑 형식을 다 알면 필연적으로 뭐도 알게 돼요? 실질이랑 자립이 뭔지 다 알게 돼요. 얘네 이딴 거 알 필요도 없어요. 왜? 어차피 얘의 반대가 얘야. 맞죠? 얘의 반대가 얘고.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 시작할게요. 정신 차리고.